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에 근무하고 있는 오영길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드릴 내용은 외환보유액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입니다. 제가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외환보유액의 개념 및 현황, 다음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체계,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환보유액의 개념 및 현황입니다. 외환보유액의 정의와 보유 목적은 IMF 국제수지 매뉴얼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보유액의 정의입니다. 외환보유액은 가장 먼저 대외자산이어야 합니다. 대외자산이라는 것은 비거주자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대한 외화자산은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사시에 현금화에 제약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환보유액은 민간 부분이 아니고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보유 관리하는 통화당국이 통제 가능한 자산이어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환보유액 금액이 204.1억 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또 이것과 별개로 유동성 외환보유액이라는 용어가 보이고요. 그 금액이 88.7억 달러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당연히 유동성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두 숫자는 다르면 안 되는데 당시에는 국내 은행 해외 점포에 빌려준 예치금 115억 달러 정도가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환보유액에. 그래서 당시 IMF 외환위기 때는 실제로 가용한 외환보유액이 얼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IMF 외환위기를 좀 앞당기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은행 해외 점포 예치금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전히 유동화가 쉬운 그런 기준으로 해서 외환보유액 통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유 목적입니다. 외환보유액 보유 목적은 IMF 매뉴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수지 적자 보전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환시장 개입, 세 번째는 대외 신인도 제고 등 기타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 국제수지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다음 장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제수지는 영어로는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라고 하는데요. 국제수지표에 보시면은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이렇게 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상수지나 자본수지는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의미하고요. 금융계정은 벌어들인 돈이 실제로 다른 나라 외화 자산에서 얼만큼 증가했는지 혹은 외화 채무가 얼만큼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금융계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자본수지와 오차 및 누락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국제수지라고 하면은 경상수지를 의미하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은 금융계정에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채무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경상수지 적자가 났다고 하면은 경상수지 적자를 메꾸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금융계정 항목에서 직접 투자부터 기타 투자 항목은 민간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준비자산이 외환보유액인데 민간 부문에서 외화자산이 감소를 하거나 혹은 외환보유액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에서 외화자산이 많지 않거나 혹은 민간 부문의 외화자산을 현금화하기 어렵다면은 이 준비자산이 쓰여야 되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국제수지 적자 보전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 부문에서 외화 채무가 증가해도 됩니다. 민간 부문의 외화 채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의미인데, 보통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경우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보통은 자금을 인출해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준비 자산이 감소폭이 더 크게 됩니다. 보통은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준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빨리 외화 자산을 자기 투자액을 회수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준비 자산 수요를 줄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대외 신인도 재고인데요. 외화 자산이 많을수록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자금 인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수지 적자나 흑자는 일반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과정에서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이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00원 정도까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달러가 시장에서 달러가 많이 필요할 경우에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가치 변동이 과도한 경우에 외환시장 질서의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할 목적으로 외환보액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환보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외환보액 규모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외환보액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단 두 해 외환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97년 IMF 외환위기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2010년대 이후로 보시면은 외환보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저희 외환보액이 좀 줄긴 했었는데 연말 기준으로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가장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는 1,280원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환율이 많이 뛰진 않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요. 그리고 저희 지금 외환보액 규모를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외환보액은 2021년 6월 말 현재 4,541억 달러로 전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여기 순위권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 대만, 홍콩, 사우디, 싱가포르 이렇게 있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사우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시면 바로 이제 비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IMF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었었고요. 그래서 자기 나라 외환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많이 쌓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나 홍콩, 스위스하고 홍콩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이제 고정 환율제 국가인데요. 그래서 자기 나라 통화들이 강세가 되면은 그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외환 보유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외환 보유액이 크게 증가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수준은 약 12조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과거 90년대 말이라든지 이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환보유액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21년 7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외환 보유의 구성은 크게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 그다음에 유가증권 예치금, SDR, 그다음에 IMF 포지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가증권 예치금이 보시면 포지션이 비중이 가장 크고요. 이 부분을 저희 외자운용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SDR이나 IMF 포지션은 좀 생소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SDR은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데 IMF 회원국에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IMF 회원국에 IMF 쿼터 혹은 뭐 자본금이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각 회원국이 납입한 자본금의 비중대로 배분되는 금액인데요. 위에 그림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A 국가가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B 국가에 배분받은 SDR을 주고 그러면 B 국가는 A 국가에 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A 국가 입장에서는 언제든 이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SDR은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A 국가는 저개발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 때 이런 저개발 국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IMF에서 SDR을 추가로 배분하자는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6,500억 달러의 SDR을 배분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린 IMF 쿼터를 저희가 납입한 금액, 즉 IMF 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언제든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언제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저희 외자운용원에서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에 유가증권 예치금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환보유액 운용체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자운용원에서 외환보유액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화자산 운용 목표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목표는 안전성 및 유동성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을 합니다. 굳이 이제 순위를 따지자면 안전성과 유동성이 저희한테는 더 중요하고요. 그걸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안전성은 보유 외화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할 때는 원금을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채권들이 너무 많이 마이너스 채권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면서 모든 증권에 원금을 보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유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 시에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사실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위기 상황에서도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안전성이 높다 하더라도 유동화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외환보유액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중장기적으로 보유 외화자산의 가치 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유동성과 수익성 이 세 가지 목표는 세 가지 목표 중 안전성과 유동성, 그 다음에 수익성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성도 높고 유동성이 높으면은 저희가 외환보유액으로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 성격인데 보통 그런 자산들은 수익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그런 자산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은 저희가 비용을 감당한다든지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목표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그 자산을 이렇게 현금성 자산, 직접 투자 자산, 그다음에 위탁 자산 이렇게 세 가지 트란시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일상적인 외화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주로 미달러화로 예치금이나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나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자산은 여기에 이제 수익성을 추구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직접 투자 자산은 여전히 유동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선진국의 신용도 높은 장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탁 자산은 보다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장기 채권이라든지 혹은 물론 신용도가 높긴 하지만 직접 투자 자산에 비해서는 신용도가 조금 낮은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 투자 자산의 경우에는 신용도를 신용 등급을 A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위탁 자산의 같은 경우는 트리플 B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 등급 채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탁 자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용도 등급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화자산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운용계획 수립 단계고, 두 번째 투자 운용, 다음으로 사후 관리,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및 성과 평가입니다. 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운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운용 담당자들의 재량권의 범위를 운용 지침을 통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투자 운용 단계에서는 금리 환율 동향 분석을 하고 전망을 하고요. 그걸 토대로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투자 운용에서 발생한 자금 및 증권의 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실물과 장부를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와 성과 평가는 투자 운용 과정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률을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이 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와 성과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운용계획 수립한 데에 반영이 되고요. 또 그 결과는 투자 운용 성과에도 투자 운용 프로세스에도 피드백됩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 외자운용원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외자운용원은 3개 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 감시인과 국외운용 데스크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단계에서 첫 번째 운용계획 수립 단계는 운용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자기획부의 운용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사후관리는 주로 자금결제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단계인데, 이거는 리스크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두 번째 투자운용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투자운용은 이제 투자운용부하고 국외운용 데스크에서 직접 운용을 하고 있고요. 위탁 1팀과 위탁 2팀에서 자산운용사를 선정해서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외운용 데스크는 뉴욕과 런던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돼가지고 본부 즉 투자운용부에서 거래를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은 규정이나 행동규범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의 마지막으로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외화자산은 주로 이제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채권이 84%, 주식은 8.9%인데요. 이게 그 미 재무부의 데이터에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 공적 부문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외국 공적 부문은 주식의 26%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한국은행이 채권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그 운용 목표상 안전성을 중시하는데
안전성이라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는 통상 이제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식이 가장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늘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통화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은 한국은행 통화 구성에서 미달러 비중은 67.7%인데요. 전 세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에서 미달러가 한 59%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화자산 운용 프로세스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운용계획 수립 단계는 첫 번째 전략적 자산 배분인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중장기적으로 외화자산의 운용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산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그 전에 운용 목표에 맞게 자산군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채, 회사채, 주식 이런 어떤 자산군에 투자할지를 선택을 하고 그 자산군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고려해서 최적 투자 비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최적 투자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가상의 운용 기준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선진국 채권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글로벌 애그리게이트 인덱스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주식은 MSCI 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자산군을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한국은행에서 외화보유액 투자 대상을 계속 넓혀왔습니다. 1999년에 저희가 금융채 투자를 시행을 했고요. 2005년에는 MBS, 2007년에는 주식, 그리고 2012년에는 위안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제약 조건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 효율적 자산 배분 집합 도출을 하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최적 자산 배분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약 조건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 운용 목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위기 시에 저희가 실제로 유동화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화 가능한 자산을 얼마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화 구성에서는 중립 통화 구성 대비 한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상품에 과다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 통화 상품 구성 대비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립 통화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립 통화 구성은 저희가 이 네 가지 팩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가지 팩터를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외채 경상 지급 같이 외환 보유액 보유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국제 채권 시장, 외환 보유액 이런 것처럼 시장 팩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외채나 경상 지급 통화 구성에서 미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한 80%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에서 60.7%인 거랑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그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달러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외환보유액에서도 달러 비중이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자산 배분 집합을 도출을 하는데 효율적 자산 배분 집합은 상품별 기대 수익률, 공분산을 투입 변수로 해서 평균 분산 비용을 이용해서 에피션트 프론티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약 조건과 에피션트 프론티어를 통해서 이 그림에서 A 부분 최적 자산 배분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균 분산 모형에 들어가는 기대 수익률과 공분산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저희가 이제 중장기 전망 모형 시큘러 아웃룩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망 모형 결과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서 전망을 결정을 하고요. 이걸 토대로 상품별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공분사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상품별 변동성 상관관계에서 도출하게 됩니다. 전망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 전망을 통해서 단기, 장기 국채금리를 추정을 하고요. 여기에 경기 국면, 정책금리 사이클, 국채금리 수준을 감안해서 신용 스프레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식은 현재 주가, 현재 배당률, 배당 성장률을 이용해서 기대 수익률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적 자산 배분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운용 기준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운용 기준 포트폴리오는 통화별, 상품별로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 그 인덱스에 비중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용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지침은 운용 담당자의 재량권의 범위인데요. 예를 들면 통화별, 상품별 구성 비중, 혹은 듀레이션, 혹은 추적 오차 이런 허용 범위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런 운용 지침은 부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외환 보유액의 리스크 수준을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 재량권이기 때문에 이 재량권을 활용해서 아까 그 정해진 운용 기준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 이제 연간 외화자산 9개월 운용 계획 수립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에서는 운용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산 배분과 운용 지침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연간 외화자산 9개월 운용 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연간 외화자산 9개월 운용 계획은 통상 연말에 다음 연도에 계획을 결정을 하는데, 최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시큘러 아웃룩 모델이라든지 혹은 내부 토론, 그리고 그 그림의 오른쪽 아래 보시면 외화자산 운용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이런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시장 전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영향만 결정되면 기대 수익률이나 이제 공분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외자운용원에서 연간 운용 계획안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외화자산 리스크위원회에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외화자산 리스크위원회는 이제 한국은행 이제 부총재부와 그 관련 부서장으로 그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 운용 계획을 심의를 하고요.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중에 기본 방향을 금통위에 의결을 받고 이제 세부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총재 결정으로 연간 운용 계획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 운용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운용 한국은행 이제 운용 형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운용은 한국은행 직원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점의 투자운용부와 뉴욕, 런던 데스크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용은 위탁 1팀, 2팀에서 자산운용사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투자운용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운용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운용 담당자들은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정책 경로 혹은 시장 수급, 특이사항 등 금융시장 주요 동인을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러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전망하고, 그 전망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얘는 그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채권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현재 수익률이 완만한 현재 수익률 곡선이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회복세가 빠르다든지 혹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에 예상 수익
수익률 곡선이 향후에는 더 가팔라지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뭐 코로나 변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재침체된다면 수익률 곡선은 더 평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 곡선이 더 1번과 같이 더 가팔라지게 되면은 장기 채권을 팔고 단기 채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재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장기를 늘리고 단기를 줄여서 듀레이션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뭐 또 다른 전략은 예를 들면은 테이퍼링이 되면서 비정부채 스프레드가 많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된다. 오른쪽 그림에서 비정부채 스프레드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비정부채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채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직접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위탁 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은행 위탁 자산은 이제 여러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약 한 50여 개의 펀드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유형별로 나눠보면은 채권 펀드, 주식 펀드, 혼합 펀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채권 펀드는 주로 선진국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채, 그리고 물가연동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BF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펀드에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펀드는 주로 선진국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 펀드는 채권과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KIC에도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KIC 설립 시부터 저희가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KIC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A와 밸런싱 펀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채권과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펀드입니다.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선정 과정을 보시면은 먼저 선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선정 계획에서는 선정 기관 수, 평가 항목, 배점 등을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보기관 선정을 하고 후보기관에 대해서 제안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정량적으로 숫자, 운용 규모, 신용도, 운용 성과 등으로 정량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현지 실사와 위탁 운용사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정성 평가를 시행을 하고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의 결과를 합산하여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이후 수수료 협상, 그다음에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사후 관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자금 결제 부분인데요. 자금 결제는 채권 매매 등 외화자산 운용에서 발생한 거래의 완결을 위해서 증권과 자금을 서로 주고받는 업무입니다. 채권 거래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 위쪽에는 한국은행, 밑에는 저희 거래 상대방 간에 이제 프론트 오피스에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래를 실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거래 내역이 맞는지를 일단 프론트 오피스 차원에서 둘이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맞으면은 이제 그 거래 내역, 흔히 이제 티켓인데 티켓을 양쪽의 백오피스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쪽 백오피스 간에도 또 이메일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또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결제 전문을 저희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보관기관 커스터디 안에 이렇게 거래를 시행했다는 이제 결제 전문을 송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래 상대방도 송부를 하게 되고요. 그 결제 전문에 따라서 한국은행 증권보관기관과 거래 상대방의 증권보관기관 간에 채권과 자금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주결제은행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은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 그때는 이제 주결제은행에
주결제은행에서 증권보관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요. 반대로 채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현금이 생기니까 그거는 증권보관기관에서 주결제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결제은행과 증권보관기관에 보내는 자금결제 전문은 스위프트라는 이제 결제 전문을 사용하는데요. 스위프트는 참가자가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어서 아주 보안 능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스위프트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 MT202, MT210 이런 것처럼 이제 결제 전문 번호가 있고요. 각 결제 전문 번호는 거래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런 결제 전문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주결제 은행이라든지 증권보관기관에 전문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계 처리와 대조 확인인데요. 회계 처리는 외화자산 운용 결과를 한국은행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운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자산 매도를 하게 되면은 자산의 내역이 바뀌게 되고요. 또 자산 매도를 하게 되면은 손익이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 등을 저희 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조 확인은 현물과 장부를 비교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현물은 거래은행이나 증권보관기관에서 실제로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통보한 예치금 유가증권 잔액이고요. 장부는 저희 한국은행 회계처리 장부.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해서 이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거래 처리가 누락이 되거나 혹은 사고 때문에 이 현물과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대조 확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처하는데 이 대조 확인은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및 성과 평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는 이제 좀 넓은 의미로는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자산운용에서는 통상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들어보셨다시피 리스크가 높은 자산들이 리턴도 높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는 만큼 추가 수익이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외화자산의 리스크 관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운용 계획에서 목표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면은 운용 목표 제약이라든지 혹은 운용 지침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질 것인지를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리스크 지표를 측정을 하고요. 그 리스크 지표를 통해서 우리 한도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크가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런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손실을 볼 확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스트레스 테스트 이것들을 피드백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리스크를 이제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 유형은 크게 이제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리스크는 말 그대로 시장 요인 변동에 따른 건데요. 통화 구성이나 듀레이션 변동 범위, 변동 허용 범위 이런 걸 설정을 하고 있고요. 시장바 혹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는 투자 상품이나 혹은 우리 거래 상대방의 부도 또는 신용 등급 하락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신용 등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A- 이상으로 다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바라든지 예상 부도 확률을 통해서 투자 상품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외 파생이나 RP 거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물이 교환이 되는 게 아니고 계약만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담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금성 자산 혹은 이제 정부채를 넉넉하게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유동화를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리스크는 이제 운영상에서 운영상 어떤 실수 혹은 뭐 결함 때문에 혹은 외부 사건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업무 분담, 아까 그 자금 결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법 감시인을 통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고요. 외부 사건,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운영이 멈춘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할 건지 업무 지속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는 저희가 평가 손익, 그러니까 실현 손익뿐만 아니라 평가 손익까지 포함해서 총 수익률로 숫자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운용 수익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운용 기준의 수익률도 동시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을 대상으로 해서 운용 기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 요인을 분해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담당자한테 피드백을 하고 있고, 상대 수익률, 즉 여기서 이제 운용 수익률에서 운용 기준 수익률을 뺀 이 상대 수익률은 운용 담당자의 성과이기 때문에 운용 담당자가 듀레이션 커브, 그러니까 그 운용 기준 대비해서 듀레이션이나 커브 포지션 혹은 섹터나 채권 비중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갔냐의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이 상대 수익률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요인 분석 결과를 운용 담당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일단은 경기 회복 여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제 델타 변이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지속될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상황이 구조적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제로 이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여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로 뭐 회복은 됐지만 다음에 위기가 오면은 더 이상 그 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정책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한데요. 예를 들면 테이퍼링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부분, 예를 들면 신흥국 혹은 부채가 많은 가계나 기업들이 채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을 계속 완화 상태로 유지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채권이나 주식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게 더 심해져서 버블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위험인데요. 중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커지면서 미국 중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대선 때만 하더라도, 미국 대선 때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좀 갈등이 좀 완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면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시장이 급변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기대 수익률입니다. 아시다시피 채권 금리가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실질 금리,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빨간색인데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이 금리가 0 이하로 떨어졌고요.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채권의 구매력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운용 목표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안전성 측면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안정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채권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저희의 투자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렸다시피 안전성 목표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위험자산을 크게 늘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적 책임 요구 강화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기후 변화 대응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이제 NGFS라고 해서 Network for the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이 NGFS라는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중앙은행 감독기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외환보유액 운용할 때 지속가능성,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성 요인도 반영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8월 6일인데요.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 수립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고려할 것을 그런 내용을 포함한 한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ESG 대응, 이런 요구들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이제 대응해서 저희가 외화자산에서도 ESG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20년 말 현재로는 54.5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ESG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이런 기존 목표와 좀 상충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본드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린본드는 사실 시장이 아주 작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그리 좋은 자산이 아닌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량에 비해서 또 그린본드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린본드가 상당히 좀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별로 좋은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린본드 투자를 할 때 항상 이런 유동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이게 좋은 자산인지 항상 그런 의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이게 이제 외화자산의 저희 외환보유액의 운용 목표인데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이제 공적 책임 요구 강화에 저희가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